책을 보면 역사가 임지연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볼 수 그런 의미에서 사학사적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너무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번에 역사학부에 그러니까 역사학부에 이제 해과 전공을 2년에 한 번씩을 바꾸냐갔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학사 역사 이론을 안 썼어요. 몇 번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좋은 책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논문 단계에서 자기 저서들이 나오는 단계들이더라고요. 2015년, 16년 사이에 중요한 저작들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봐야겠다. 사학사, 역사, 사상사, 역사 이론 분야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보내라길래 뭐라고 보냈냐면 한국 서양사의 적체성과 존재 의미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주로 다룰 사람들을 한 5명 정도를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2015에서 16년 사이에 굉장히 큰 작업을 한 게 최갑수 선생님 역사 용어사전 굉장히 큰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들 다 거의 다 동원해가지고 용어사전을 만들었어요. 큰 작업이죠. 그 다음에 주경철 선생이 책이 하나, 둘, 셋, 4권을 냈더라고요. 그의 역사가 바뀐다. 세계사에 새겨진 인류의 결정적 변곡적. 아마 이거 권명원 강의. 그 다음에 일요일의 역사가, 그 다음에 마녀.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사학자로서 가장 글쓰기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서양사의 대중화, 가장 성공적인 학자죠. 그 다음에 전진성 선생이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 지역과 건축의 비전의 뿌려표현과 문화사. 동아시아 쪽 방식으로 뭔가 융합, 역사학을 넘어서 건축사와 관련해서 한번 큰 대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최성철 선생의 역사 우연을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연을 나름대로 잘 정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이런 책, 그 다음에 뭐 제가 약간 끈적거린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어느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가 서양사가 그런 걸 한번 해보는데 임지연 선생이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등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지연 선생 돌연변이에요. 예외적이에요. 아마 이런 역사가 나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서양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학의 세계화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서양사를 넘어선 역사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학회에서 했던 게 역사가 되기 어려움인가? 이런 제목이죠. 아마 이게 이제 후속작인데요. 한국에서 역사가 되기 어려움. 나는 한국사학자, 서양사학자, 동양사학자 역사가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 결국은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이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넘어서야 돼요. 이제 역사학을 해야 돼요.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역사 별볼일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인문학 전체로 봐서는요. 역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우물랑대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넘어서야 돼요. 역사학을. 그러니까 역사학 자체가 해체와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역사가 넘어가야 돼요. 자,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네. 너무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아마 스타인데 이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이 정도예요. 역사가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별거 없어요. 뭐 자기애끼리는 잘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뭐가 싸워 국정교과서 가지고 싸우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가지고 2단계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한 거에 역사가들 책이 있어요. 이런 진도 못 나가는데. 근데 임지연 선생을 가장 잘 평가한 게 이 책의 날개예요. 날개. 이거 읽어보면요. 제가 좀 오래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앞다리가 아니라 여기 터치. 뒤에. 인문학의 변두리는 없다. 요거요. 여기. 네. 인문학의 변두리는 없다.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 썼더라고요. 스스로 만든 울타리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현장의 문제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가다볼 때 그것을 특수화하는 대신 세계사의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추상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한국 인문학의 주변성이 또 세계 인문학계에서 나름대로의 특권이 될 수 있음을 임지연은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임지연 선생은 보면 울타리를 부수고 세계를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를 치고 살았어요. 이제 그걸 부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어떻게 보면 사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임지연 선생의 힘이 어디 있냐면요. 뭐 그래도 자주 만났으니까 알잖아요. 굉장히 발랄하잖아요. 사람이. 예. 불온하잖아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근데 차승 선생이 참 재밌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서양식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자네는 아무리 꼼꼼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꼼꼼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 이 책 보면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꼼꼼할 것 같진 않잖아요. 왜냐면 생각이요. 발자국이 커요. 종종거리는 아니에요. 사고의 폭이 큰 거예요. 네?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성큼성큼 가니까 꼼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기에는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치밀함이 없으면 그렇게 성큼성큼 못 가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또 하나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고의 폭이 왜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은 대조법이 아니라 모순어법으로 사유해야 된다. 이게 임지연 선생의 힘이야. 대조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흑, 백, 좌우, NLPD. 전부 우린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임지연 선생은 이걸 같이 봐요. 이거 적대적 공범이든지 뭐. 다 그래요. 여기가 일상적 파시적, 대중 독재, 희생자는 민족주의. 두 개 모순들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라면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현실은 해석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굉장한 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뭔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칭찬이고요. 이제 임지연 선생의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개념을 만들어요. 그죠? 훌륭한 역사가는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천재들이 만드는 거예요. 문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란 건 뭐냐? 기존에 있는 틀을 보시고 다른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으로 사유를 하거든요. 학문이 개념이라는 학문의 진수죠. 자기의 생각에 압축한 시거든요. 학문적인 시어거든요. 개념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개념은 묻기도 하지만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요. 지가 본 것만 봐요. 나머지를 못 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그것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고집을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 개념에 빠지게 되면 개념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대중독재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든 일상적 파시즘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다른 것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요. 개념은요. 알고 보면요. 하늘 안에 새로운 개념 없어요. 그 개념 없어도 다 해요. 예를 들면 일상적 파시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요. 푸코의 규율 권력하고 규율 권력의 한국적 현상화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푸코의 규율 권력이라는 것과 뭐 일상적 파시즘 비슷해요. 근데 이게 한국적 현상학적인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대중독재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람시 해결분리 개념하고 정치 종교 개념을 합한 거야. 그리고 희생자 민족주의요.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거 찬성 안 해요. 안 하는데요. 이건 인정해요. 홉스봉이 본 민족주의 못 본 거. 그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바우만 얘기가 참 재밌던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입장으로 항문을 해야 될 것인가.
대한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개념이. 피해자가 선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유태인이죠.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독일과 유태인 관계가 똑같아요. 가해자와 희생자는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게요, 이런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민족주의 문제를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청의 역사. 기억의 삼파수를 하거든요. 임전 선생님이 자기가 기억 활동가로 자기의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 활동가라고 본다. 그 다음에 아까 동아시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개념이던데요. 메모리 레짐 체인지, 그 다음에 탄력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기억의 터, 기억의 장, 뭐 기억의 장소성,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말은 문화적 기억이거든요. 야, 나스만의 문화적 기억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뭐 이걸 자꾸 이런 자기식들 일단 개념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문제의식을 첨예하고 이걸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학문하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전범이에요. 전범. 하나의 전범이고 아마 후대의 역사가가 이 길을 가고자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임전 선생한테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요새 와서 그냥 이제는 좀 뭐 저도 정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낙엽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는 낙엽이다. 왜? 아마 임전 선생이 저랑 비슷한 시대, 70년대, 저는 7학번인데요. 대학을 다녔고 80년대 그렇게 하고 비슷한 현실사회에 망하고 비슷한 시대를, 인간은요 아버지보다 시대를 더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산 사람은 임전 선생처럼 굉장히 좋은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역사가들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는 요새 제가 관심 있는 게 문명사인데요. 문명사하고 인공지능 이런 데 관심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네가 진짜 길을 찾아야 돼. 없는 길을 가야 돼.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요, 답이 있었다고, 정답이 있다고 믿고 역사가들이 했어요. 그게 속았지만, 그러니까 전향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그런 시대는 이건 완전히 선사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답이 어디서 지금 문제가 문제인 시대거든요. 옛날에는 답을 역사로 가지고 공식화가지고 막 운동하는 시대야.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김지현 선생님처럼 역사는 안 망해요. 지금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유발 하라리, 그러니까 비기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데요. 저는 비기스토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서.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큰 논쟁인데, 포스트 휴머의 문제. 도대체 이 문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크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도킨스 얘기 맞아요. 저는 이기적 유전자의 노예야. 그런데 인간은 문화적 유전자라고 있어. 이 문제. 그 다음에 유전자 복제해서 새로운 종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사피엔스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야. 그 다음에 하라리 태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현실과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꿈은 현실의 그림자였어요. 꿈은 현실을 불충분하거나 보완하는 존재에서 이치는 역전됐어요. 꿈이 현실을 끌고 다니는 시대예요. 가상현실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공간은요 가상현실이 더 커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돈 없어져요. 이런 시대거든요. 뭔가 완전히 공식이 바뀐 시대예요. 그럼 도대체 제 관심이 히스토리아 퍼바디스예요.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역사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러면요, 기억 활동가? 과연 우리 시대의 문명의 화두가 기억일까요? 저는 망각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빅데이터 문제예요. 이제는 인류가 여태까지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건가? 지식의 발달은 뭐냐면 기억, 메모리를 늘리는 거예요. 메모리를 끊임없이 늘렸어요. 이 빅데이터까지 왔어요. 이제는 지우는 게 문제가.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역사학이라는 학문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제가 아마 이번에 나온 역사학부에 그걸 일본에 가서 발표한 게 그건데요.
역사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메모리와 교훈이에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전부 그러니까 임전은 책을 쓰듯이 메모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삶의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전에 튼 발자국을 가지고요. 앞으로 나갈 발자국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이게 역사. 근데 이거 역사학기는 못해요 이제. 메모리가 역사학이 메모리 못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요. 디지털로. 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미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낡은 문제 가지고 풀겠다고요? 오히려요, 망해요. 역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이 문제 있다고. 이건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저 다음 세대에 공략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지연 선생의 한 학문의 이 길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제가 읽을게요. 이 책에 나온 건데요. 334페이지 나오는데요. 인문 사회과학의 독창성. 어떻게 임지연 선생 같은 역사가 만들어졌는가. 저 이걸 알고 있어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이건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인문 사회과학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학문적 수월성 여부를 떠나서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역사적 삶의 경험을 선찰적으로 천착하면서 그 경험을 추상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문제할 수 있는 힘에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뿌리박은 고유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학문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할 때 나름의 독자적 이론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이를 통해 덧붙여졌다. 이건 배워야 돼요. 이건 어느 시대나 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잉 히스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 책 이후에 남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한